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과서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법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법 관계는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가볍게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행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공법 관계로 형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법 관계로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법 관계를 이제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공법 관계 또 다시 둘로 나누게 되면은 권력 관계로 나눌 수가 있겠고, 즉 행정부가 국민한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관계로 나눌 수도 있겠고, 혹은 대등한 관계, 그래서 관리 관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는 시간이 이제 5강의 첫 번째 타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 교과서 보시고 있는 47페이지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중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정주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행정주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국가, 그 다음에 공공단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공무수탁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수탁사인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단체를 다시 나누게 되면은 뭐로 나눌 수가 있냐면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공법상 사단법인, 공법상 사단법인은 뭐 조합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 영조물법인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영조물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물건이 모여가지고 형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법인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국립병원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고 있으신 거 여러분들,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모여 있는 단체가 법인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는 직원은 존재하죠. 왜? 그 재산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은 존재하지만, 재산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구성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거, 사람과 물건이 모인 거, 재산만 모인 거, 물건만 모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이 행정주체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들을 행정기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행정청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결기관도 있었고, 뭐 보조기관, 보좌기관, 감사기관, 다양한 기관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행정주체를 올바르게 연결시킨 것을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를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잡으시면 되시겠고, 문제로 돌아가서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보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보기, 재개발조합, 공공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개발조합이라고 되어 있으면 재개발조합이니까 당연히 공공조합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고요. 니은, 한국연구재단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모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 되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은 사단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영조물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의료진들만 있다고 해가지고 병원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건도 있어야 되고, 즉 병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의료진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물건이 모인 영조물법인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방송공사는 아시겠지만 KBS만 있다고 해서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 안에 방송 관계자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조물법인에 해당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행정주체에 해당할 법적 성격에 대한 옳은 것을 고르게 되면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옳은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영조물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고 2번 이어서 살펴보면은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는 것은 공무수탁 원래는 사인이요 개인에 불과하지만 공적인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수탁, 수갑 받을 수 받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을 공무수탁 사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견인 업무를 대신하는 자동차 견인업자는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과서 돌아가셔가지고 공무수탁 사인의 예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는 뜻이겠죠. 동그라미 2번 민영교도소 등 설치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영교도소. 원래 여러분 교도소는요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단체에서는 종교적인 교리를 통해 가지고 그 재소자들이랑 교화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단체한테 교도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들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민영교도소가 공무수탁 사인이 된다는 뜻이겠죠. 3번도 살펴보시게 되면 원래 경찰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가 맞습니다. 질서 유지해야 되는 것은 개인이 질서 유지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경찰이 질서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임무는 국가의 업무가 맞지만 항공기 내에서도 질서 유지를 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항공기 내에서 누가 난동 피우게 되면은 당연히 그거 승객들이 위험해지고 비행기 전체가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경찰 업무는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항공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경찰들이 거기에 투입하게 되면은 멀미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기 기장한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게끔 의무를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는 것이 맞겠고 동그라미 4번도 살펴보시게 되면은 토지 같은 것들 수용권, 토지 같은 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국가 땅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업에 개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것이 맞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회사 같은데 건축업계에서 예외적으로 이제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가의 업무를 대신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수용권을 행사한다는 뜻 자체가 사업 시행자를 이야기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3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원천징수 의무자를 공무수탁 사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제 회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회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요. 원래 회사원들의 세금을 국가에서 거둬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래서 세무서장이 거둬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회사원들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월급을 거둘 때 일부 금액의 세금을 뗀 상태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지갑을 유리지갑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천적으로 아예 뗀 상태에서 세금을 뗀 상태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 일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납세 의무자는 회사원들이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세무서장이 해야 되는 일을 많기 때문에 회사가 대신해서 원천에서 세금을 깐 다음에 준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원천징수 의무자를 즉 회사를 공무수탁 사인으로 보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공무수탁 사인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주체가 될 수도 없고 행정청이 될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 세금 납세 부과 처분은 행정상 처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무수탁 사인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무수탁 사인에 위협한 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아니죠. 공무수탁 사인에 위협한 공무수탁 사인에 위협한 처분은 공무수탁 사인은 기본적으로 행정 주체이면서 행정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 처분 자체는 당연히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번. 원래 학위를 수여하는 것, 대학교에서 학위를 수여하는 일은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교육은 국가의 임무이거든요. 그렇지만 사립대학교가 한두 개도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국가에서 학위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위를 수여하는 것만큼은 사립대학교 총장한테 대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대학교 총장은 당연히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되는 것이겠고요. 동그라미 4번.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청이면서 행정주체이기도 하고 어쨌든 공무원이죠. 어쨌든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는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면은 이제 1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공무스탁 쌓인 파트로 반드시 넘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빨리빨리 찾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틀릴 리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행정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지자체, 그 다음에 영조물법인, 그 다음에 사단법인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행정청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는 것은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5번 이어서 살펴보면은 공무수탁 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 임무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함이 없이 단순히 기술적 집행만을 행하는 사인인 보조인과는 구별이 된다. 공무수탁 사인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책임하에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청의 역할도 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보조인은 단순히 행정을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수탁 사인과는 구별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동그라미 2번.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직접 수행할지 아니면은 공무수탁 사인으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민간 부분으로 하여금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입법자가 정해주거나 혹은 이 업무는 위임시켜가지고 공무수탁 사인한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고요. 3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제 회사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원천징수 회기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탁사인이 향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는 위임행정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임행정청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위임했을 때 위임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임을 받은 수임청이 있지 않습니까? 피고가 누가 된다? 수임청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수임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땡땡땡 마지막에 국방부 장관 누구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위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이는 그대로가 피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임행정청이 아니라 수임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정답을 체크하면은 4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행정법 문제는 항상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종합해서 알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피고 적격 파트 읽어보시게 되면은 위임행정청과 수임행정청, 피고는 누구를 설정을 해야 되는지, 대리인 경우에는 누구를 피고로 설정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한두 번 읽어가지고 완파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 한두 번 읽어가지고 행정법을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다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다 이해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한두 번 읽어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실 때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다시 책을 찾아보시면서 반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 다음에 성실하게 수행만 해주시면은 반드시 고득점 맞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행정법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법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 그런 걸 이야기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1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법 관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행정상의 법률 관계 가운데 공법상의 규율을 받는 관계이다. 그래서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공법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법의 규율을 받는 관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동그라미 2번. 권력 관계라고 하는 것은 행정주체에게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적 지위에서 인정되는 법률 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주체가 개인한테 윗사람의 입장에서 명령 내리거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3번 관리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공법관계에 속하므로 전면적으로 공법 규정 내지 공법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럼 관리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공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공법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익이라고 하는 목적을 띠면서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지만 관리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 규정 원리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대등한 관계니까 사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맞겠고,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공법 관계로 이제 보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관리 관계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공법적인 영역을 띠고 있을 때는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다시 책으로 돌아가셔서 개념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고, 특별권력관계라고 하는 거 여러분 뭔지 알고 있으시죠? 특별권력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행정부 내부의 관계를 특별법 관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법 관계, 행정법 내부에는 법 같은 것이 침투한다, 침투하지 않는다? 침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는 행정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침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특별권력 관계에서 그 권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법적 근거 규정 없이도 기본권이 막 침해당한 일이 생겼고, 침해당했을 때 소송 같은 거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거 절대 가능하지가 않겠죠. 여러분이 군무원이 되셨습니다. 부당하게 혹은 미흡하게 여러분들께서 징계를 당하는 거, 소송 같은 거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제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특별권력관계가 굉장히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반면에 최근에는,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고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기본권 같은 것을 침해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내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당연히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체크하시게 되면은 3번 공관리관계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공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 관계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 맞겠고, 공법 규정은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뿐이다. 그리고 공법 규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당연히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내용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행정법 관계, 행정관계와 이제 사법 관계, 그래서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를 한번 나눠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되는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도사업자, 수도료 부가징수 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법 관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소송 제기하면 된다? 행정소송 제기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암기사항입니다. 여러분 표 앞에 보이시잖아요. 그 표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보셔야 될 거, 보시지 않으셔야 될 거 제가 잘 나눠놨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두 번 봤을 때는 당연히 잊어버리는 것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반복해서 계속 보고 5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다음날 까먹고 또 나중에 5번 읽어보고 까먹고 반복하다 보면은 시험 전날에 한 번만 보시잖아요. 그럼 다음날에 반드시 기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지금부터 해 나가시는 것이 맞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수도료 부가징수에 대한 관계는 행정소송의 관계이다. 왜? 공법상 관계이기 때문에 라고 암기하시면 되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입찰 보증금의 국가기속 조치는 아시겠지만 이거 사법 관계로 보고 있는 관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 우리 안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 무슨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이다. 맞습니까? 당연히 공법관계로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4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협의취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협의취득은 당연히 사법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고 있냐, 암기하고 있지 않냐를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여러분들이 제 책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서 5번 읽고 까먹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면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이어서 살펴보면은 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유 일반재산, 여러분 행정재산에 대한 것은 공법관계겠지만 일반재산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관계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 다음에 사법관계가 되는 것이 맞겠고, 입찰보증금의 귀속조치는 아까 살펴봤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거 사법관계로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사법관계니까 공법관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창덕궁 비원 안내원의 채용계약도 역시 사법관계로서 암기하시면 되는 내용이고,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공법관계로 부담하면 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도 역시 공법관계로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체크하시면은 정답을 이건 사법관계가 되는 것이 맞겠고요. 그러면 정답을 체크하시게 되면은 리을과 미음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는 2번을 체크하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 이제 3번 이어서 살펴보게 되면은 판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것만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살펴보시게 되면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오납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이거 과오 잘못해가지고 금액을 더 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과자가 넘치다 할 때 너무 과하다 이런 표현 쓰고 있죠. 그래서 넘치다 할 때의 과자고 오자가 차고 할 때의 오자거든요. 차고로 너무 많이 낸 거야. 그런 경우에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반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아니겠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무슨 소송이다?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기본적으로. 그다음 동그라미 니은 살펴보시게 되면은 공립유치원 전임 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공법상 계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슨 관계다? 공법관계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공법관계로 해결하면은 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디귿 살펴보시게 되면은 안에 대해서 다툰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는 공법관계에 해당된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리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소송에 의해 가지고 해결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 다음에 미음 하천법 나왔네. 하천법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무슨 소송 제기하면 된다? 당사자 소송 제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사자 소송 당연히 공법관계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답을 고르는 거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기억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리을이 되는 것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는 것은 2번이 되겠지만 2번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내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어서 살펴보면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묶인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법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무슨 관계다? 사법관계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의 매각행위는 공법관계로 본다. 그냥 암기사항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겠고 이거 수립한 안에 대한 소송이니까 당사자 소송은 공법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을 고르면 되는 문제. 정답은 2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속재산의 매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긴 한데 친일파들의 재산을요. 국가에서 귀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들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환수해가지고 다시 국가가 갖고 있는 것을 이제는 귀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 가지고 형성된 재산을 귀속 재산이라고 하고 있죠. 이것을 국민한테 매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냥 우리 공법관계로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암기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5번 내용 살펴보면은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공법관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유 잡종재산은 일반 재산을 이야기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관계다, 사법관계다, 사법관계다. 동그라미 2번.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는 아까도 살펴봤었지만 공법관계로 본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도 공법관계. 그 다음에 국가가 병무청에서 여러분들을 데려간대요. 이거 당연히 공법관계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정답 체크하시는 거는 1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군무원 문제에서도 역시 나왔던 문제였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중 행정상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딱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수도요금 징수관계는 공법관계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아까 살펴봤었죠. 변상금 부과도 역시 공법관계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 관계도 공법관계로 보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급여결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뭔지 알고 있으시죠? 급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연금관리공단한테 나한테 이 급여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 요청에 대한 답변을 급여결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때 무슨 소송 제기한다?
항고소송 제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법관계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국립격장의 무료 이용 관계도 공법관계로 체크하시면 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하나, 둘, 셋, 넷, 5개. 몇 개? 답은 뭐가 된다? 3개, 5개, 3번이 된다라고 체크하시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정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시 여러분들이 표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공법 관계에서 즉 행정법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공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사법은 공법과 사법이 있는데 사법은 기본적으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반면에 공법은 행정법 제1조, 제2조, 제3조 이런 식으로 통일되어 있는 법조문 자체도 하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덜 잡혀 있어요. 그럼 공법 관계에서 뭔가 법률 관계를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법이 흠결되어 있는 경우, 법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과연 사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법관계에 흠결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공법 내에서 해결하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집안에서 너네 집안과 우리 집안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해결을 해보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비트코인으로 인해 가지고 얻은 수익을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갑자기 광풍이 불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었거든요. 그때 뭐를 활용했었다? 국세를 활용하는 법을 활용해가지고 혹은 주식을 통해서 얻었을 때 수익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시피 그 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에서 얻은 수익을 환수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거든요. 즉 공법 내에서 해결을 하고 그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사법 규정을 유추 적용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법 관계에서도 어떤 규정들이 있냐면은 일반법적 관계, 일반법 원리들이 있습니다. 일반법 원리. 일반법 원리라고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든가 혹은 기간이라든가 혹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공법 관계에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 공법 관계는 권력 관계와 관리 관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권력 관계든 관리 관계든 아무렇게나 적용될 수 있겠지만 일반법적 원리가 아닌 법 규정들은 대등한 당사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관계는 적용될 수 있을지언정 권력관계는 적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교과서 찾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환기시키면 된다는 말씀이겠고요. 어쨌든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행정법 관계에서 민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민법은 이제 사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민법상의 일반법적 원리 규정은 행정법상 권력관계에서 적용될 수가 있다. 그렇죠? 권력관계이든 관리관계이든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동그라미 2번, 행정법 관계에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기간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적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민법 기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죠.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권력 관계든 관리 관계든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3번.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를 기본적으로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몇 년 잡고 있나요? 5년으로 잡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다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좀 변형이 되어서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근데 행정법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5년을 잡고 5년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잡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3년을 베이스로 삼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그 3년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3년을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10년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5년일 때, 3년일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책을 돌아가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4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행정상 행정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행정재산도 있고 일반재산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이 일반재산과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공용폐지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면은
일반 재산이 되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적인 목적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재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공용 폐지를 겪게 되면은 일반 재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반 재산은 취득시효에 적용 대상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이니까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물론 공용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일반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 취득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는 것은 3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2번 이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행정법 관계에 적용할 법규가 없는 경우에, 즉 흠결된 경우에 사법 규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살펴보게 되면은 공법 규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1차적으로 유사한 사법 규정을 적용한다가 아니죠. 1차적으로는 우리 집에서 해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사한 공법 관계를 끌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얻는 수익에 대해서 거둘 수 있는 근거법이 없을 때는 주식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었을 때 거둘 수 있는 세금 규정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냥 유추 적용시키면 된다는 뜻이겠고요. 동그라미 2번. 사법 규정의 적용 문제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법원론 체계 국가에서는 문제시되지 않는다. 여러분 공법과 사법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체계로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흠결이 생겼을 때 과연 이것을 적용해도 될지 말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국가에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고요. 3번 관리 관계는 원칙적으로 공법 관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 관계가 적용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4번 공법은 사법에 비해서 역사가 짧기 때문에 틀렸죠. 사법의 역사가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법의 적용에 흠결이 많아 사법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법 자체가 역사가 훨씬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 관계에 흠결이 생겼을 때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 긴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법적 지식을 공법관계에 활용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따져보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 파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겠고 5번 현행법상 공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법 스스로 사법 규정 적용을 직접 규정한 것도 있다. 여러분 국가배상법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국가배상법이 있죠. 국가배상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이 있는데 민법에 부해서는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게 먼저 적용되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여기에 없는 내용은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8조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법 규정을 직접 적용한 것도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는 것은 5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기 하나하나를 읽어보시면서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특별권력관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권력관계는 아시겠지만 행정법 내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종래에는 특별법 관계에서는 법의 침투가 불가능한 불침투 영역에 해당했었지만 최근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징계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일반 권력관계는 국가와 일반 국민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키워드가 징벌, 형벌과 그 다음에 조세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도 알고 있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1번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 권력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가지고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특별법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상대방이 동의에 의해 가지고 형성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동의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의무적인 동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의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의무적 동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학령아동의 초등학교 취학이거든요. 이거는 부모님께서 의무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과는 체킹을 달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임의적 동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의무적 동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계를 달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 문제를 맞힌 것에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법률 관계가 형성된 특별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거 의무적 동의에 의해 가지고 특별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예. 임의적 동의에 의해 가지고 특별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예들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내일 잃어버리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읽어보고 넘기는 것과 그냥 넘기는 것은 수십 배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으실 때 물론 바쁘시겠지만 다른 과목도 공부하셔야 되니까 바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고 까먹고 반복하고 하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것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권력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늘날 특별 권력 관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필요하고 사법심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공무원의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 배제에 의해 가지고 특별 권력 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특별 권력 관계가 소멸되는 예도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뭐 전역하거나 이렇게 파면 같은 거 행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3번. 국고관계라고 하는 거, 나라 국자에다가 창고할 때의 고자고는 나라의 창고관계는 기본적으로 돈 쓰는 관계이기 때문에 권력관계가 아니라 관리관계로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사법관계로 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가 아닌 재산권에 대한 주체로서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를 이야기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법관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4번, 특별권력관계는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는 견해에 의하면 울레라고 하는 학자가 특별권력관계를 이 두 가지 경우로 내섰습니다. 그래서 기본관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권력관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경영수행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특별권력관계 내에서 어떠한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경영수행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울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은 직무상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관계에 기본적으로 영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은 유지시킨 상태에서 업무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수행 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법심사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시면은 4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체크해 주시면은 되셨고요. 3번 이어서 살펴보면은 다음 특별행정법 관계,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퇴학처분은 분명히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징계에 해당하는 건데 국립대학교와 학생 간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징계, 당연히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면은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되는 것이 맞겠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의 임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암기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관계를 보니까 공법상 관계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농지 계량 조합과 직원의 관계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가 맞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조합과 직원의 관계는요. 사법관계가 맞거든요. 왜? 조합과 자 볼게요. 조합과 조합원의 관계는요. 공법관계가 맞습니다. 왜? 행정주체라고 하는 내부에서 형성된 관계이기 때문에 공법관계가 맞아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안 같은 거 다툴 때 우리가 당사자 소송 같은 걸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정소송 같은 걸 제기하기도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다툴 때는 항공소송 제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공법관계가 맞는데 조합에서요. 따로 조합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을 한 사람들을 직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합장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따로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월급이 나가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관계가 아닌 외부에서 형성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사법관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조합과 직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판례문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직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특별권력관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은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특별행정법 관계의 종류에는 근무관계, 영조무 이용관계 이런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행정주체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시는 것은 이제는 2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다시 한번 이 내용들 여러분 교과서로 돌아가셔가지고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어서 살펴보시면은 운례에 대한 이야기로 특별하지 분류할 경우 기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기본관계는 공법관계로서 법치행정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법에 근거 있어야 되겠고 사법심사 적용되는 것이고 법대로 하자는 뜻이에요. 맞는 이야기 하고 있겠죠. 기본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아니죠. 꼭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성립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분관계만 형성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에 의해 성립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동의, 그다음에 법률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3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행정법 특별 권력 관계 자체의 성립, 변경, 종료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기본관계에 해당되는 것 맞는 이야기 하고 있겠고요. 4번. 기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의 변동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경영관계는 행정소송의 대상되지 않겠지만 기본관계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도 행정법 특별권력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이제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고 5번 살펴보시면은 다음 중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특별권력관계의 키워드는 무엇이다? 징계와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반 권력관계의 키워드는 무엇이다? 조세와 그 다음에 형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딱 보면은 조세라고 한 말 나오네. 조세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반 권력관계에서 이야기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면은 4번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있는 대로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두 특별 권력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이거는 일반 권력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문제 푸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는 아니었겠고요. 6번 이어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 지하철 공사와 임직원의 관계는 사법 관계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농지 계량 조합과 직원은 공법 관계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직원은 일반 직원이 아니라 조합원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 특별행정법 관계의 행위도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해당하면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쵸? 맞는 이야기 하고 있고 퇴학 처분 당연히 행정처분 되는 것이 맞겠고 이거 특별권력관계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체크하시는 것은 이제는 1번을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7번. 공법상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시 국가와 납세자와의 관계 나왔네요. 정답 체크하면은 빠르게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 체크하고 넘어가면은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그다음에 이 문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는 공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권은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것은 개인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개인적 공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국가가 개인한테 요구하는 것을 국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공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